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존 듀이라는 미국의 철학자의 저서인 경험으로서의 예술, 이런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 듀이는 경험으로서의 예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런 틀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틀 내에서 존 듀이의 답변을 듣기 전에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요한 답변들 세 가지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고 나서 존 듀이는 어떤 답변을 하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답변은 모방론이라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방론은 예술은 외부 대상이나 사건을 잘 모방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주장이 모방론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고, 이 모방론은 고대 그리스 예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 이제 여러 예술가들이 있지만 전설적인 화가 데육시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제옥시스라는 화가는 실제로 작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다고 하고, 다만 이제 이름으로, 명성으로 이렇게 널리 전해져 내려오는데, 제옥시스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냐 하면, 마을 어귀에 담벼락에 포도나무를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새들이 날아들어가지고 막 박치기를 하고 부딪혀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옥시스한테 가서, 새들이 저렇게 죽어가니까 슬픈 일이니까 그 죽음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허수아비라고 할 수 있죠. 나무 막대기를 드는 어린 소년을 한 명 이렇게 그려달라. 그래서 저기 보면 저렇게 이제 똑똑하게 생긴 소년 하나를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더 이상 날아들지 않아서 포도나무도 잘 보존됐고 새들의 무고한 죽음도 막아졌다. 이런 전설이 남아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워낙 명성을 날리다 보니까 이제 작가의 명성에 도전을 제기해서 제옥시스보다 내가 더 그림을 잘 그린다, 이런 도전하는 화백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제옥시스가 좀 귀찮기도 하고 해서 그 도전에 응하지 않다가 모 화백의 도전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경연대회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이제 각자 잘 그리는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했고, 또 심사위원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옥시스는 저편에서 그림을 그렸고, 좀 떨어져서 그려야 되니까 또 이렇게 컨닝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또 도전한 화백은 또 반대편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심사위원들이 판정을 해야 되겠죠. 제옥시스는 워낙 자신이 있으니까 내 그림부터 봐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옥시스 그림 앞에 가니까 우리 지금 요즘도 미술 실기 시험이나 그런 데서 그렇지만 작품을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튼 같은 거를 이렇게 가려놓죠.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놓는 겁니다. 미리 보고 그러면 조금 더 선입견이 작용하거나 판정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고, 심사위원단에서 심사위원장이 제옥시스한테 우리가 심사를 할 테니까 그 휘장을 열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옥시스가 당연히 호기롭게 거침없이 휘장을 열었더니 말을 그려놨습니다. 앞말을 그려놨는데 얼마나 잘 그렸는지 심사위원들도 또 방청객들도 이렇게 그 그림을 보고 역시 제옥시스다.
뭐 어떻게 말이 저렇게 그죠? 앞말이 마치 뛰어나올 듯이 저렇게 살아있게 잘 그리느냐 이런 찬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그런 찬탄이 끝마치기도 전에 어디선가 히히 말소리가 들립니다. 뚜둑뚜둑 말바구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봤더니 저 멀리서 순말들이 떼를 지어갖고 그 그림 말들에게 돌진해서 막 뽀뽀를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옥시스도 그렇고 심사위원단에서도 뭐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역시 명성이 헛되지 않구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전자 화백의 그림 1편으로 간 거죠. 근데 거기도 이제 가보니까 그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 자신의 넘쳤던 제옥시스는 심사위원장이 휘장을 거둬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서서 약간 설레발로 저 휘장을 거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 할백이 껄껄껄 웃으면서 나는 휘장을 그렸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방청객들도 다른 분들도 지금처럼 깔깔깔 웃었겠죠. 얼마나 웃겼겠어. 웃긴 상황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면 누구에게 승리를 판정을 하시겠습니까? 누구한테 할 거예요? 누가 이긴 것 같아요? 휘장도 그렸고 그림도 그렸으니까 이런저런 판정에 따라서 위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제옥시스가 먼저 자인을 합니다. 스스로 내가 졌다. 나는 짐승의 눈을 속였지만 당신은 사람의 눈을 속였으므로 당신이 이겼다. 이렇게 이제 패배를 자인하고 어쨌든 그 승부는 도전자의 승리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제옥시스 그림 경연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그림이 아니라 전설을 이렇게 그림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보시면서 경쟁자는 뭘 그리고 제옥시스는 누구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전설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어떤 미술사학자가 쓴 책인데 예술가의 전설. 그 예술가의 전설이란 책에는 여러 예술가들의 전설, 제옥시스의 전설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전설들을 이제 모아놨는데 전설을 모아놓은 그 미술사학자는 그 전설을 이래저래 분석한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이 전설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전설은 또 전설일 뿐이니까. 다만 예술가의 어떤 얽힌 전설 속에는 예술이 그랬으면 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희망, 바램,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꼭 예술가에 얽힌 전설뿐만 아니라 전설 일반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리스 시대에 예술가에 대한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은 예술은 외부의 대상을 잘 모방했으면 하는 바램, 또 그렇게 해야 그 작품을 훌륭한 작품이라고 하는 가치관 이런 게 담겨 있다. 이런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그런 전설을 남길 정도로 예술은 모방적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싹을 트고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이런 그 예술적 활동에 대해서 이론가들도 또 이 활동이 이러니 저러니 의견을 피력하게 되는데 예술은 모방적 활동이라는 모방론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이론가도 당연히 고대 그리스의 이론가들이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사상가, 이론가.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플라톤의 책에 나온 소크라테스. 그랬을 때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모방론의 대표적 이론가입니다. 이론가고 플라톤은 국가라는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이라는 책에서 그런 예술은 모방적 활동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피력을 하게 되고 플라톤은 예술의 모방적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예술은 모방을 중심으로 삼는 활동이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예술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에서 추방되거나 검열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을 통해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예술가한테 빡빡하게 대하지 마시고 예술도 나름대로 예술도 모방적 활동인데 그 모방적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나름대로 도움을 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술의 모방적 활동을 옹호합니다. 거기서 내세우는 개념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뭐 일반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입니다. 예술은 특히 비극은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삶에 일정한 기여를 한다. 이런 식의 그 입장을 필요함으로써 오늘날 뭐 미술 치료나 예술 치료 이런 데서도 그런 카타르시스 개념이 더불어 여전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그리스의 가장 대표적인 두 사상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예술의 모방적 활동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플라톤은 비판적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옹호적이지는 않았지만 예술이 갖고 있는 나름의 기능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가 끝나고 시대가 흘러 서서히 어떤 예술들이 번성을 합니까? 종교 예술이 번성하죠. 중세, 르네상스의 3대 천재라고 하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 예술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생각이 유지되는 한 예수나 여호와나 이런 종교적인 이미지가 카톨릭 교회에 그렇게 그려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예술의 모방적 활동이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담는 종교예술이 크게 번성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 변화를 필요로 할 때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도움을 주곤 합니다. 하는데 이 모방론은 고대 그리스를 넘어 중세 예술 그리고 르네상스 예술로까지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 상당히 좀 단순한 이론 같지만 18세기에도 여전히 모방론은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오늘날도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만 무슨 뭐 예술이 모방을 무슨 하는 활동이야. 너무 좀 단순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날 현실을 굉장히 모방을 잘하려는 시도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또 구현되고 있죠. 그게 어떤 거예요?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가상현실은 현실을 이미지 속에 담아서 그 이미지가 마치 실제하는 것,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끔 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영화 아바타나 아주 놀라웠죠. 어떻게 저런 세계가 실제하는 것처럼 저렇게 영화에 그려낼 수 있을까? 거기에 열광하고 여전히 아바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든 뭐 전 세계적으로든 엄청난 흥행을 기록한 작품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방적 활동에 대한 바램 이런 거는 꼭 제욱시스의 전설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끈질기게 이렇게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모방적 활동을 좋아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은 던질 수가 있죠. 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에서도 예능이나 이랬을 때 출연자한테 장기 자랑해보세요 하면 뭘 제일 많이 합니까? 성대모사라든지. 그럼 잘하면 또 낄낄 깔깔거리고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참 모방적 활동을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 이 창조의 시대에 창의성을 개발하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모방적 활동을 좋아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마도 모방적 활동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질문은 또 이어지죠.
왜 즐거움을 주는 거지? 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연 창의성이 모방과 어떤 연관이 있을 건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방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방을 억누르고 창의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게 인간에게 과한 과제는 아닌가? 너무 학생들을, 어린아이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또 이런 고민을 또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두 번째 이론은, 이론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 이론은 표현론이라고 합니다. 표현론. 그러니까 무슨 그림입니까? 워낙 유명한 그림이죠.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영어로는 이제 스타일리 나잇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이 제욱시스와 경쟁자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해서 어떻게 하면 대상이나 사건을 잘 모방하는지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판정을 한다고 봤을 때 그 판정의 결과 좋은 점수를 맞겠어요? 아니면 나쁜 점수를 맞겠어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뭐 별이 뭐 이렇게 빛나겠어요? 별은 그래도 어쨌든 초롱초롱, 예? 반짝반짝 빛나고, 나무도 이게 무슨 뭐 유령의 집 나무도 아니고, 고흐는 뭐 널리 알려졌듯이 정신적 질환을 앓았고, 그런 정신적 질환의 와중에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지옥인데, 내 마음이 불안한데 별이 반짝반짝 초롱초롱 빛나는 거는 뭐가 맞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이 그럴 때 별은 어떻게 그리는 게 나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처럼 어지럽게 불안하게 빛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이런 그림들은 예술의 중심을 모방해 두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모방해 두는 게 아니라 예술가의 마음, 감정, 여기에 무게중심을 옮기는 변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방론의 기준에 입각해 있는 심사위원들은 구박하겠죠. 이런 그림들을. 그림의 ABC를 몰라. 무슨 별을 너희들은 이렇게 그리니? 그래서 사그라들었으면 고흐의 이름이 안 남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점차 주류가 되고, 제욱시스의 그림들은 비주류가 되고, 이제는 촌스러워. 이제는 그런 그림 그만 그려. 이런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들이 널리 퍼져나가면서, 또 그 이전에 이들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낭만주의 화풍이, 우리가 낭만주의를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람은 거세게 불고, 파도는 또 거세게 치고, 마음이 이런데, 마음이 질풍노도면 그런 자신의 마음을 문학적 언어든 그림의 언어든 음악의 언어든 표현할 때 다른 방식으로 도모하게 되고, 그래서 표현론은 예술은 외부 대상을 모방하는 활동이 아니라 작가 내부의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이다. 작가의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외부 대상에 대한 모방은 왜곡되어도 좋고 포기되어도 좋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을 대변하는 이론가로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와 영국의 역사학자이기도 했던 콜링 우드, 이제 이런 두 사람이 이제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톨스토이는 소설도 썼지만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17년 동안 써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 표현론에 해당하는 답변을 내놓게 되고, 콜링 우드도 그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제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감정을 잘 표현해서 그 표현된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되어 작가 및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좀 더 좋은 사회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작품 속에 연대감이나 형제 이런 것을 담을 것을 요청하게 되고, 자기도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콜링 우드는 그런 식의 생각보다는 작가가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너무 사회를 위해 그런 기여를 하라, 이런 건 너무 또 지나치게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작가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듯이 자기의 감정도 잘 추스리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때 시를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면 작가의 감정이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되어서 무질서함이나 동요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여러분도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이제 그런 식의 그 입장을 피력하면서 표현론이 그 모방론을 뒤이어서 18세기, 19세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존 듀이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소개할 세 번째 이론으로는 형식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카드를 이렇게 저와 같이 한번 넘겨보시면 이런 그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게 그 몽드리안의 그림입니다. 뭐 이런 그림 많이 그렸어요. 그림 어디서도 보이나요? 특정 상품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죠. 뭐 냉장고, 뭐 필통, 뭐 이런 데 많이 쓰여요. 뭐 또 뭐 옷, 뭐 디자인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 20세기 초반 무렵에 이런 작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뭐 추상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 그림은 무엇을 모방한 것 같습니까? 무엇을 모방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죠. 뭐 그 꽃 공원을 모방한 다음에 상당히 추상화한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뭔가 궁색하죠. 그러니까 답이 잘 안 나와요. 아까 제욱시스 그림은 아니 말이에요, 앞말이에요, 뭐 휘장이에요, 이런 얘기가 편히 나오는데, 그 모방론이 뭔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었던 두 번째 이론, 무슨 이론입니까? 표현론이죠. 그럼 제가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이 작품은 몽드리안의 무슨 감정을 표현한 걸까요? 이 작품 속에는 작가의 어떤 감정이 표현된 것일까요?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것도 뭐 빨간 열정, 뭐 노란 그럭저럭,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아까 고의 불안이나 동요를 그림에서 읽어내는 것보다 뭔가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판정하고 들여다보는 기준이 잣대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서서히 20세기는 이런 추상화가 주류로 등장하게 되고, 추상화라는 세술은 이것을 담을 만한 다른 부대, 다른 이론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때 등장하게 된 이론이 형식론입니다. 형식론이라는 입장이 등장하게 돼서 플라톤은 그림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거울에 비유하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거울에 비했을 때 거울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방론은 그 거울을 들고 어디를 비추라는 거예요? 어디를 비추라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라는 거죠. 말도 비추고, 이 도서관도 비추고, 나무도 비추고, 설악산도 비추고 그러라는 거죠. 표현론은 그 거울을 들고 어디를 비추라는 겁니까? 내 와이셔츠 단추를 열고 가슴을 비추라는 거죠. 네, 옷 여기를 피로 해치고 가슴을 비추라는 겁니다. 내 감정을. 근데 형식론은 그 거울을 잘 닦아라. 그 거울을 들고 세상을 비추거나 작가의 감정을 비추지 말고 그 거울을 잘 닦아라. 그래서 그림은 이제 자신의 형식을 잘 갈고 닦아서 꾸미는 그런 일을 할 것을 형식론은 권유합니다. 선이라든지 색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질감이라든지 그림의 자기의 고유한 형식을 잘 구성하는 이러한 활동이 그림이다. 이게 형식론의 입장이고, 그럼 음악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세상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전원의 풍경을 음으로 담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왕조의 승리를, 전투에서의 승리를 음악에 담으려고 하지 말고, 박자, 리듬 등을 잘 꾸며서 잘 꾸며진 음악을 만들어라. 이런 권유를 하게 됩니다. 뭐 항아리에 비하면 잘 빚어진 항아리를 닦아라. 만들어라. 거기까지다 너가 하는 일을. 된장을 담는 일, 뭐 그런 거는 너의 역할이 아니다. 그건 된장을 만드는 사람들의 역할이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의 전환을 표방하는 것이 그 형식론이고, 형식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가 중에 하나가 그림과 연관했을 때는 클리먼트 그린버그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수많은 비평문들을 썼고 그 비평문의 일부를 묶어서 낸 책이 그 EBS 그 100선에도 있는 예술과 문화라는 책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그린버그의 비평을 통해서 그림에서의 형식론은 20세기 초중반 화려하게 장식하고 추상화, 피카소, 잭슨 폴록, 마크 로스커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수백억짜리 작품으로 한 점당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존 뒤는 네 번째 인물, 존 뒤, 미국의 철학자 존 뒤는 1934년도에 출간한 경험으로서 예술에서 예술은 경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술은 모방이다. 예술은 표현이다. 예술은 형식이다. 라는 얘기와는 달리 예술은 경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린 평소에도 많은 경험을 하죠.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경험, 산책하는 경험, 또 아침을 먹었어요. 아침을 먹어서 또 잘 맛있게 먹는 경험이 있고, 여기 오는 경험, 일종의 여행이죠. 여행한 경험, 또 강연하는 경험,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 수많은 경험을 하는데 예술도 그런 경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경험 중에 하나인데, 다만 다른 경험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예술은 하나의 경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재 군민은 하나다라고 할 때 그게 한 명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되어 있는, 응집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예술은 하나의 경험이라고 할 때 통합된 경험, 뭔가 응집된 경험을 할 때, 책을 읽을 때, 숙제를 할 때 뭔가 통합된 경험, 응집된 경험이 발생한다면, 농구를 하다가 뭔가 통합된 경험, 응집된 경험이 발생한다면, 요리를 하다가 그런 경험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존 뒤는 하게 되고, 저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썩 요리를 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하나의 경험이 뭘까 혼자 좀 예를 들라고 이렇게 궁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궁리 끝에 나온 게, 여러분이 이제 카드를 하나 더 넘기시면 실제로 이제 오늘 마지막 제가 말씀드릴 카드인데, 오른쪽에 얼굴이 크게 나온 분이 존 디예요. 존 디. 미국의 철학자 존 디이고, 그 옆에 보면 이제 그 전신주가 하나 있죠. 전신주가 있고, 거기 이제 지금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들이 여럿 있어요. 거기 저도 있어요. 저도. 누구냐면 가장 빨라 보이는 친구가 저예요. 가장 보이는데 전봇대에서 지금 하는 놀이가 다방구라는 놀이예요. 일종의 이제 오징어 게임 시대의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은 하긴 했는데 그걸 힘이 많이 필요해요. 기운이 막 끌어당기고 막 넘어뜨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운은 없지만 그때도 없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요 다방구예요. 다방구의 원리는 어쨌든 애들이 모여요. 동네에 10명이 모여도 좋고 좋아요. 10명이 모였다. 5명씩 편을 나눠요. 나눠서 한 편은 도망 다니고 한 편은 쫓으러 다니고, 그래서 쫓으러 다니는 편이 도망 다니는 편에 몸을 치면 옷을 쳐도 돼요. 그렇지만 전봇대에 가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친구가 붙어 있으면 이제 또 두 번째 걸려들어서 붙어 있는, 약간 굴비 엮듯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계속 붙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도망다니는 편에게도 뭔가를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도망가는 편에서 묶여 있는 자기의 동료들한테 와서 손을 잡고 묶여 있어요. 손을 잡고 묶여 있는데 손을 탁 치면 그 쳐진 시점부터 전봇대 바깥에 있는 친구는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 쳐진 손가락 마디의 안쪽에, 전봇대 안쪽에 있는 친구는 못 도망가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저는 재빠른데 그때 제가 잡힐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도망가는 편이지만 저 혼자 남았죠. 혼자 남아서 전봇대에 어떻게 하면 접근해서 내 친구들을 구해낼까. 그래서 내가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다가 반대편, 순례편들을 이렇게 피해서 우리 동료들의 손을 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손을 또 한두 명 치겠어요. 바로 전신주에 바로 붙어 있는 그 친구.
그 전원 구출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친 거예요. 치면은 그 훈련한 친구들은 막 또 도망가고 약오른 술래는 또 저를 쫓아오려고 막 하면 또 제가 잡힐 적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 동네에 있던 그때 산들은 다 그 해골산이라고 불렀어요. 해골산. 왜냐면 나무가 없었으니까. 제가 서울 변두리에 살았었는데 뭐 그 당시는 이제 무슨 뭐 놀이기구나 이런 게 특별히 있을 때가 아니니까 이렇게 뭐 있는 기구인 전봇대 달리기 뛰어다니고 도난드는 뭐 기구가 필요 없는 그런 운동을 할 때죠. 어쨌든 도망간다고 해골산으로 도망가면 좀 쫓아오다가 이제 술래도 좀 포기하고 뭐 약 올라서 좀 씩씩대고 저는 또 산 중턱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고마운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술래는 안 그렇겠지만 저는 그런 거죠. 그리고 저 멀리서 그 석양이 지고 노을이 집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서 할머니가 진여봐 몇 번을 부르죠. 밥 먹어라. 그러다 지치시면 이 뭉둥아 그럼 내려와서 밥을 먹으러 갈 때 저는 그때가 제 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 디위는 그 하나의 경험을 미적 경험, 아름다운 경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의 경험이 뭘까 할 때 여러분 삶에서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경험은 뭘까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그게 존 디위의 하나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뭐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학교에서 교양 수업을 하면서 요즘은 안 하지만 대학생들한테도 그런 과제를 내요.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써봐라. 뭘 가장 많이 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쓴 건 당연하겠지만 대학 입학했을 때, 합격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가족들 간의 여행. 이래저래 다들 바쁘고 힘들고 그랬지만 시간을 내서 여름에 여행을 갔다. 인제를 지나 설악에 어딘가에 캠핑을 하고 모기가 물고 밥도 잘 안 익어갖고 짜증이 나고 그러다 문득 하늘을 봤더니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뭐 그럴 때 가족과의 여행을 상당히 많이 얘기해요. 그런 순간. 또 하나가 자기들끼리 학예회 준비. 친구들하고 뭐 행사를 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준비했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싸우고 투닥거리고 이게 과연 될까? 나 그만둔다 그럴까 하다. 그러다가 행사 날이 돼서 가슴을 두근거리고 그리고 행사를 치르고 나올 때 그때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존 디위는 그런 경험이 바로 예술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세계에서의 수많은 경험들이 존 디위에 따르면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슛이 예술이다. 요리가 예술이다. 설거지가 예술이다. 하다 보니까 또 잘 물기 하나 없이 하고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참 여보 수고했어 하는 아내의 칭찬이 또 산 위에서 부는 바람처럼 참 또 울려 퍼질 때 뭐 그런 그래서 일상의 경험이 예술이 되는 이러한 점을 이제 존 디위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존 디위는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 그거는 존 디위의 불만은 근대 이후에 예술이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리고 그 멀어짐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한 것이 뮤지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뮤지엄은 물론 이 단어는 옛날에도 있었지만 뭐 브리티시 뮤지엄, 대형 박물관이라고 그랬죠. 또는 루브르 뮤지엄,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제 18세기에 세워지고 19세기에 엄청난 수의 뮤지엄들이 마련되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또 그리스 신전의 신상들, 여신상이 됐던 뭐 남신상이 됐던 또 기둥들 뭐 이런 세계 곳곳에 일상의 공간에서 마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소원을 빌고 희망을 빌고 하던 것들이 박물관에
소장되는 순간 오래 보존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박물관에 소장된 천하대장군의 지하여장군을 보고 또 그리스의 신전에 있던 신상들을 보고 그것이 뮤지엄에 있을 때 더 이상 관람객들은 그 앞에서 소원을 빌지는 않잖아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미술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존 디는 물론 그런 감상도 경험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소원을 빌고 희망을 빌고 하던 그런 경험들이 그것들이 박물관에 들어가서 박제화되는 순간 더 이상 사자와 호랑이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초원에서 밀림에서 뛰놀지 못하듯이 예술이 자신이 품었던 희망과 온기를 잃어버리고 박제화된다. 이런 비판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판적 입장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좀 더 많은 예술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너무 박물관과 미술관에 예술과 아름다움을 한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기보다는, 삶 속에서 예술을 찾기보다는 여기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움은 미술관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안 가꾸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예술화되기를, 아름다움이 되기를, 그래서 그 공부를 하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또 산책을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술적 모습을, 아름다움을 담기를 이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예술화된 경험, 아름다운 경험이 내 삶에 늘 가득하고 넘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도, 걸으면서도 아름다우면 좋겠다. 또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아름다움도 좋겠다.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또 곳곳에 아름다움이 계속 되기를 원할 수 있잖아요. 영원하기를.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존지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름다움이 영원한 세계는 니르바나에만 존재한다. 죽어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한 아름다움이 계속, 하나의 경험이 계속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경험을 달성한 다음에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산만하고 때론 짜증나고 분열된 파편적인 경험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하나의 경험을 달성하고, 그런 것의 연속이 살아있습니다. 그게 싫으면 영원한 아름다움을 꿈꾸면 그 니르바나의 세계, 그럼 비현실적인 세계나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문득 그 삶의 순간에 자기 눈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경험들이 떠오를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 순간 내 눈을 환하게 비추는 어떤 경험들이 뭐가 있을까? 저는 여전히 10살 때 서울 변두리에 해골산 아래에서 다방구를 할 때 그 경험이 여전히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제 눈을 환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여봐, 힘들어도 또 뛰어. 그때 그 바람을 맞고 뛰듯이 또 뛰어봐. 그런 다짐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생각입니다. 존 디는 이제 우리에게 아마도 그런 좀 속절없는 격려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경험으로서 예술에서 하고자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